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유명 셰프 감독 차은택 씨 관련 의혹 중 하나가 늘품 체조입니다. 문체부가 세금을 들여 이미 개발 완료했던 코리아 체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늘품 체조가 공식 국민 건강 체조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에 따라 다양한 운동을 각자 선택하는 이 시대에 정부가 만든 공식 국민 건강 체조가 코리아든 늘품이든 왜 필요한 거죠? 70년대 시작된 국민체조는 일제시대 황국 신민체조를 모방한 군대 문화의 잔재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챙겼냐, 이전에 이 21세기에 이런 전근대적 발상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대체? 김호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요즘은 차은택 감독님. 네. 이분의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그죠? 네, 오늘도 있죠? 네, 오늘도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봤어요. 네. 네. 어떤 뉴스입니까? 네, 그 차은택 광고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저희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예전에. 어제 광고를 싹쓸이 했다, KT 쪽에.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회사가 설립 1년도 안 돼서 6편의 현대 자동차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아, KT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쪽 회사의 광고도 싹쓸이 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플레이그라운드는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또 지명도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봤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 10월에 설립돼서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광고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보증이 없었다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신생 중소기업체에 일을 맡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KT든 현대자동차든 사실은 국내 가장 큰 재벌들이기 때문에 네. 가장 지명도 있는 곳에 맡기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매출을 올렸다. 네네. 그런 얘기군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차은택 감독의 업계 선배인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2014년 원장 심사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각각 2, 3위에 머물렀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차은택 감독과 지인이거나 알거나 선후배 사이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뭐 그런 뉴스 중에 한 갈래는 또. 네, 맞습니다. 새로 나온 뉴스네요. 네, 송성각 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기획 출신이고요. 차은택 감독이 스타 감독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송성각 원장을 임명한 것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은택 감독과 스승과 제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을 중심으로 본인의 선생님은 장관이 되었고 본인의 선배는 원장이 임명됐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의혹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송성각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에 원서를 낸 과정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2014년 2주 동안 진행된 원장 응모 접수 기간에 마감 하루 전날에 급박하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것도 너무 급해서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13명의 지원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서와 이력서를 자필로 써서 냈다고 합니다. 자필. 요즘 이거 드문데. 혹시 본인의 필체가 굉장히 유려해가지고 본인의 필체로 직접 쓰면은 정성이 담겨 있어요. 좋은 인상을 줄까 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필체가 아니 근데 보도 내용을 보면 네. 서툰 자필로 써서 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건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필체가 유리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처음엔 생각이 없었다가 마감 직전에 손으로 써서라도 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임명 과정에서 문체부가 그 송 원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나왔는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문체부의 박아무개 국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1차 서류 심사에서 응모자들에게 평균 77점의 낮은 점수를 줬는데 송 원장에게만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이제 몰아서 준 거고요. 또 2차에서도 응모자들에게 평균 80점을 줬는데 송 원장에게만 무려 9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매겨서 송 원장이 원장 후보 추천 대상자 4인 명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서류 면접에서 2, 3위에 불과했다는 건데 그럼 이런 점수를 많이 몰아줘서 겨우 2, 3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런 얘기군요. 그런 다음에 최종 추천 명단 4인 중에 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임명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또 다른 뉴스 있습니까? 네, 차은택 광고 감독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두 개씩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 참. 네. 알아보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는 세레모니 댄스 제목이 뭔지? 네, 뎁댄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군요. 어디서 유행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처음 유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PL에서 처음 그 뎁댄스를 춘 선수는 누군지 아세요? 메뉴의 포그바 선수요. 한국. 공부를 너무 많이 하잖아.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럼 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데뷔 영어로는 뭐 토닥거리다 뭐 작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얘기는 내일 다시 이어서. 왜냐면은 뎁에 또 다른 뜻이거든요. 다른 뜻으로 사용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주시죠. 정경련. 네. 네, 전경련이 지난해 광복절에 정부가 계획한 행사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전경련이 자꾸만 정부의 모금창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신바람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여기에 서울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10개 기업이 총 한 1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네. 또 정경련을 통해 돈을 모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을 모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정부 주장은 항상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네, 보도를 보면은 전경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면 정부에서 국민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최를 정부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행사 20일 전에 이제 긴급하게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기업들이 이제 불만을 막 토로한 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촉박하다.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 같다. 기업이 주관해서 준비하면 되는 건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꼭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네. 이전의 의혹들처럼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네. 정경련은 돈을 모았고 그런 네. 정부 역할을 했고 근데 결국 대기업들 회의라고 봤더니 거기서는 시간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야? 스스로 네. 헷갈려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정경련이 그 청와대의 비상금? 금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설 금고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불만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토로하다가 갑자기 정경련이 주도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네. 바꾸고 있죠 정경련에서.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경련을 해체해버리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 검열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었는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뭐 이 가수, 뭐 이 배우 또는 이 감독, 네, 이 작가는 안 된다고 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죠 일반인들 사이에도.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예술위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당시 예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나옵니다. 책임 심의위원을 선정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 그런 말을 해버리셨어? 네. 그래서 이거는 지원금지 대상을 적시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런 지원에 대한 심의 또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혹시 뭐 기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선정에서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발언이 또 공개됐는데요. 작년 11월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을 추천했는데 안 받아줬다. 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을 왜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게 더 이상하네요, 저는. 회의록의 존재를 몰랐던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회의를 쭉 하고 누군가가 그걸 받아 적거나 녹취를 했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녹취를 한 거를 누군가 풀었겠죠? 근데 녹취 푸는 정도의 단순한 일들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하급 직원이 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분이 그냥 눈치 없이 다 풀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다가 어디 구석에 녹취록이 있다가 국감하면서 끌려 나왔는데, 네. 이 워딩들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리스트, 네. 혹은 뭐 청와대에서 그걸 뺐다, 이런 얘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이 회의록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를 취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남아있다는 게 그런 회의록이. 그때 또 제출됐다는 게 또 네.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농민 백남기 씨가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퇴원 기록에 외상성 출혈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주치인 백선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백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써놓고 사망 이후에 남긴 의료 기록에는 외상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사례에서 등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사망 진단서만 병사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기록들은 외인사를 기준으로 네, 보험금도 그렇게 청구됐고 그런 얘기군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이게 유행한 뎁댄스 네, 그걸 따라한 거거든요. 네. 세레모니가. 그런데 이 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시면 제가 졌다고 선언하겠습니다. 뎁댄스의 뎁이 무슨 의미인지 네. 알겠습니다. 졌다고. 축구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이건 힙합씬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뎁댄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고 네. 손흥민 선수가 이걸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무도장에 다닌 게 아닌가. 런던에. 왜냐면은 이 춤이 정말 유행이거든요. 네, 런던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많이 네. 춘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시작됐고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이고 그건 이제 축구 선수들이 자기 골 세레머니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이 뎁이라는 그게 뎁댄스거든요. 그 뎁이라는 단어의 뜻이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온 게 아닌. 알겠습니다. 설마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송채경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대동 씨 논란이 끝나는 듯 하더니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동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제1공장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방위에서의 이 김대동 씨 논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전표에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한 네. 한 명의 국회의원 빼고는 네. 국회 여야 할 거 없이 국감이 김재동 국감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저는 일단락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그 김영국 국방위원장이 사과하라고 김재동 씨한테. 저는 이제 증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사과하라고 하면서 다시 이게 다시 시작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서 저희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렇다면 사과할 일인가 한번 다뤄보자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정리하면 김재동 씨가 이제 한 방송에서 그 군 장성에 참석하는 파티에서 본인이 단기 사회로 근무할 시절 이게 뭐 무려 22년인가 3년 전입니다. 네, 네. 94년경이에요. 네, 그때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했죠. 퇴근 후에 이제 사회를 보다가 여기서 퇴근이 나온 이유는 당시 김정 씨가 이제 단기 사회였기 때문에 흔히 방이라고 하는. 근데 네. 참석했던 장성의 부인을 농담으로 우스개로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본인이 영창을 하겠다 13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또 방송에서 그저께 한 게 아니고 1년 반 전에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국감에서 그죠? 예. 우선 제가 이제 팩트부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국방부에서는 영창 기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왜냐면은 영창을 가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확하게 18개월 만에 군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뭐 13일을 갔으면 18개월 13일이라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영창 기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제3자는 모르는 일인데 네. 그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네. 김재동 씨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군기교육대를 간 것 같습니다. 군기계육대하고 영창 영창을 갔다가?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죠. 사단에서는 보통. 예. 예, 그런데 그때 사단에서는 군기교육대 가면은 나 영창 갔다 왔어 이렇게 말들을 그렇죠. 했던 그거 것이고 굳이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예. 예, 그 부분이 혼용이 돼가지고 본인이 영창 갔다고 말을 한 거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컨대 우리가 꼭 뭐 중범을 저질러서 감옥 가는 것만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구류를 살아도 네. 사실은 며칠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밖에 나가가지고 나 감옥 갔다 왔어.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구분하지 않고 감옥 갔다 그렇죠.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 13일 들어갔으면 13일 복무기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다. 이 분의 이제 주장 중에 핵심은 그건데 근데 또 관련 법이 96년인가 7년에 바뀌어서 그전에는 갔다 와도 군 생활에 다 삽입해서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까? 옛날에는 네. 영창간 기간만큼 군복무를 더 해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여부마저도 따질 것이 없이 군기교육은 영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법령의 어떤 유무를 지금 여기서 논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또 군기교육 때는 다 복무기간으로 쳐준단 말이죠. 원래. 예, 그렇군요. 지금 법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법률이 바뀌기 전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유도 없다. 예, 그걸 따질 이유도 없죠. 본인 말대로라면 군기교육대 간 걸 영창이라고 혼용했었다 그럼 군기교육대 간 거구나. 이건 복무기간하고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본질은 국립교육대냐 혹은 영창이냐가 아니라 정말로 퇴근 후에 그런 사회를 보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보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김재동 씨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국감에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네. 김재동 씨를 국감에 부르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갈 무렵이죠.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비교섭 단체입니다. 그렇죠. 정의당 정의당이. 소속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3당 간사하고 국방위원장이 김재동 씨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뭐 비교섭 단체에 알려주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해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실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 김재동 씨 국감 나오면은 차라리 이런 부당한 그 장성들의 파티에 동원된 이거나 따져보자고 페이북으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잠시 후에 국방위에 가보니까 안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머쓱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재동 씨가 그렇게 나온다면 잘 됐다. 오히려 이거 장성들 부인들 이런 데 가는 게 맞느냐 하면서 제가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페북에. 이게 일파만파가 된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병이 일반 병사가 장성이 참여하는 파티에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20몇 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요지에 네. 말씀하신 거죠. 이건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그 증거 자료하고 사진까지 몽땅 다 받았습니다. 아주 그래요? 생생한 장면인데 제가 그 사진은 언론에 공개 안 한다 그러는데 다른 언론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2013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때 그 해군의 총장 부인이 그 전장성 준장급 이상 전장성의 부인을 군 작전 시설입니다. 여기가 사실 저도 그 섬의 휴양지로 불러서 그 굉장히 음주 파티
이런 어떤 그 여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체 과정을 정부 예산으로, 해군이죠. 해군의 복지 예산으로 충당을 한 다음에 해군의 간부 병사들이 서빙도 하고 시중도 들고, 이렇게 그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이런 파티 하나만 봐도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는데 22년 전 일 따져서는 뭐 할 거냐. 이런 취지로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든 것도 장성들 파티에 왜 현역 병사가 술병을 들고 날아야 되느냐, 서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건데, 제가 평상시에 궁금하던 게 테니스병은 왜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군내 보직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장교들이 벽치기 하기 심심하니까, 예. 벽치기 대신 그 테니스에 재능 있는 선수 출신을 뽑아가지고 테니스 병이라고 하고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군부대에 이제 골프장이 없는 데는 체력단련장으로 테니스장을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교나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코치도 하고, 이러면서 뭐 테니스병이라고 별도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에 또 현역 병력, 굉장히 많이 투입했거든요. 골프병도 있었습니까? 골프병이라고는 없었습니다만, 전방에 가서, 경계 근무를 서거나 전투 임무를 해야 될 그 현역 병사를 네. 복지시설에 한 5,000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그 휴양소, 골프장 이런 데 배치를 했었죠. 지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제가 또 들어본 거 중에 하나 이해하기 힘든 거는 과외 병사도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예. 비디오 병사도 있고 이게 실제 합니까? 아이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네. 과거에 그 어떤 지휘관들의 가족들의 사적으로 병사를 그렇게 뭐 개인 가정교사용으로 동원했다. 네. 뭐 이런 경우 또 지휘관의 논문을 대필했다. 학위 논문들 자기가 안 쓰고 부하시켜서 쓴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예전에 악습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근데 요즘은 이제 병사들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워낙 사람이 귀해지니까 아마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과외병은 저도 제 집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아니 뭐 전방에 뭐 사단의 경우에는 교고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단장이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이 나쁜 지역 주민들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거의 강남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해주는 과외병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병사를 활용한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군인들, 아마- 그러니까 장성들을 수발하는 건 그나마 억지로도 이해해줄 수 있는데 특히 사모님 수발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이제 대체로 제일 많은 경우는 그 운전병이죠. 네. 운전병이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를 쓰도록 이렇게 배정한 차량과 운전병이 어디 골프장이나 교회 가는데 이럴 때 이제 동원이 된다든가 또 가족이 그 이동할 때 동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분명히 그 사모님 수발 이게 엄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운전 정도가 아니라 장을 봐준다든지 말이죠, 사모님의. 또는 뭐 김장을 대신 해준다든지.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건 김장병이 따로 있었다, 사모님. 저희 네. PD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글쎄 이 부대마다 이게 네. 천양지차라서 제가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네.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국방부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동 씨를 불러가지고 22년 전에 군계 교육된지 영창에 따질 게 아니라, 지금도 부대에서 김정을 대신해주고, 뭐 사모님 장을 봐주고,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부대장의 어떤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걸 따진다고 해가지고 어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몰래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그럼 뭐- 방송에서 제보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사례집을 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일단락되고, 이게 국가 국방위에서 지금 북핵 있고 이런데 다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왜 국방위원장은 김재동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분위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김재동 국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특히 새누리당 간사도 아주 뭐 단호하게 증인 출석을 김재동 씨 부르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이 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에 너무 좀 국방위에 위신이 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과 요구를 하는 선에서 본인이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자리에 들었는데 차마 또 의사진행 발언하면 논란이 커질까봐 그냥 넘어갔어요. 이걸로 그러면 정리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 상임위 국감 열릴 때마다 지금 김재동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동 씨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상군사령부 또 지난주에 합동참모본부
이 김재동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감기관의 장을 상대로 또 김재동 질문이 나온 겁니다. 네. 국회의원 입에서. 그래서 아니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사과 요구했다.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은 알아서 밖에서 처리되길 바랬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로서도 이거 딱하게 바라보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재동 씨를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리로 김재동 씨가 국감에 간다는 참 뭐랄까요? 국가적으로 웃긴 일이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께서 이게 일단락 지워버리신 건 또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뭐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고 또 김재동 씨 본인도 사실은 국감에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할 말 있다는데 본인도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증인 그래서 채택을 안 저는 해. 불러야 된다고 봤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한 얘기예요. 네. 그럼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진짜 장성들 부인이라서 그런 파티에 동원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아니 사과를 요구할 거면 증인 채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된 그런데- 거. 예. 예, 사과를 요구했다는 뜻은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부르는 건 따져보자인데 따질 것도 없다 그냥 김재동 씨가 한마디 사과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국방위원장 얘기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는 아직 조사도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군기교육대하고 영창을 혼용해서 쓴 해프닝이에요. 불과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한번 사실 좀 재밌기도 합니다. 국방위원장이 김재동 씨에게 가서 영창을 갔느냐 공개협조를 갔느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웃기긴 한데 근데 이 사안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일단락을 맞습니다. 지어주시죠 의원님께서 한번. 예, 빨리 일단락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김재동 씨 연락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MB입니다. 오늘도 이 이른 아침부터 참 생업을 위해 뛰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TBS 라디오까지 챙겨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고마움에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입니다. 사실 지금 듣고 계신 뉴스공장, 이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공장 앞에 있는 전봇대를 뽑은 겁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봇대 좀 먹고 공장 돌리는데 그걸 걸구치잖아. 걸구쳐. 저거 뽑아. 한마디 던지니까 바로 쫙쫙 뽑고 뽑힐 때 스트레스 팍 날라가. 이 MB야말로 공장 발전의 1등 공신이 아니냐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곤란한 거 물어보시면 그 뒤에는 이제 전봇대 뽑았고 그거 말고는 별거 없지. 그래도 내가 공장 하면 공장 하면 MB지. 응? 공장 세워봤고 공장 돌려봤고 결국 말아먹어도 받고. 나 이거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못 말하면 나 이거 망했으면 좋겠네. 네, 대박 한번 받아보죠. 군에서 이상한 병을 경험하셨거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0951이나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내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공장. 굉장히 보기 드문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국토부가 현대자동차를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생산한 현대자동차 산타페 차량 결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국토부의 자동차 정책과 고성우 사무관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기 드문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현대자동차를 고발했는데 우선 고발한 적이 이전에 있습니까? 이런 리콜 때문에 고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최초라서 저희가 뉴스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떤 잘못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요거는 이제 결함을 은폐했다는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가 이제 현대를 고발하게 되었고요. 예, 이 결함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 에어백 결함이고요. 에어백이요. 예, 산타페 차량 2015년 제작한 일부 산타페 차량에서 발견된 결함입니다. 근데 결함이 있다고 고발하진 않으셨을 거고, 그죠? 예, 결함을 뭘 어떻게 처리했길래 고발하신 거죠? 예, 그 현대차가 생산한 고 산타페 차량 2015년 일부에 2,360대에서 그 결함이 생겼는데 네. 현대 측에서 그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66대가 그 와중에 이제 팔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빨리 저희에게 이제 조치를 보고하고 이렇게 결함 사항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30일 안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보고를 못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때 정부에 그 결함이 있다는 걸 알리고 또 네. 소비자한테 알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자사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걸 숨기려고 했다.
대중이 아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건 이제 검찰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 판단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은폐한 거를? 그 현대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난 아하. 9월 27일 날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이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잘 안 알려질 수밖에, 왜냐면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해버렸으니까,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예, 정부에 보고하고, 대중적으로 알리고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는데,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혹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있어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는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주지 않았다던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현대 내부의 고발자가 이제 이 건뿐 아니라 여러 건들 아하. 언론에 제보를 했고요. 최근 한 1, 2주간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건들도 계속 제보가 돼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고요. 예, 내부 고발이라서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왔기 때문에, 검찰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토부에서는. 예,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화 연결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현대차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 에어백 불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현대차뿐만 그런 건 아닌데,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더 불만이 많다고 느껴지는 건지, 어쨌든 현대차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고 하면, 이 현대차에서는 이게 충돌 각이 맞지 않아서 안 터진 거다. 이런 답변이 통상적인 답변이란 말이죠. 이런 답변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그 모든 충돌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충돌 속도라든가 또 정면 충돌에 그 에어백이 터지려면 그 충돌 각이 사실 맞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에어백 안 터진다에 놀라는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차들에게도 있어 왔고요. 네. 결함신고 센터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현대차뿐 아니라 많은 차들에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혹시 현대차가 에어백의 센서가 숫자가 부족하게 배치했다든가 혹은 위치가 적당치 않다든가 수출용에 비해서 좋지 않다든가 그러니까 원래 특정한 각도가 돼야 터지는 건 맞는데 아무 데나 터지면 안 되겠죠. 물론 위험해지니까. 예. 그런데 현대차가 유난히 에어백이 잘 안 터진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소비자들이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실제 에어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차와 다르게 그런 일부러 안 터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많으니까 불만사항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에어백들도 안 터진다는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그런 에어백 관련 결함들 보고를 이제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센서의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한 결함은 있지만 그 현대 기아차라고 특별히 에어백이 안 터지도록 잘 안 터지도록 설계된다거나 그런 사실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터지게 했다기보다는 예. 일부러 안 터지게 했을 리는 없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센서 숫자를 좀 줄인다든가 애초 설계할 때 제대로 잘 못했다든가 외국 그 차량들에 비해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바가 없다 이거죠. 예, 다른 에어백 결함에 대해서는 안전행위 시행이 되는 이런 건 같은 그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차량 그 승객을 감지를 못한다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콜을 계속 해왔고요.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기아차의 센서가 그 에어백이 특별히 다른 차량보다 문제 있다고는 그렇게는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건인데요. 아마 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그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이 다르다는 국내 소비자들 인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용 차량, 그러니까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을 시켜서 예. 다르지 않다, 안전도가 같다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작년인가.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그 신형 에어백, 어드밴스라고 하는 신형 에어백이 수출용 차량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구형 에어백이 달렸다. 그래서 그런 논란 기억하시죠? 예,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왜 수출용에는 더 신형 에어백을 달고 내수용 차량에는 구형 에어백을 달냐에 대해서 당시 현대에서는 신형 에어백이라고 더 안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그 신형 에어백을 내수용 차량에도 일부 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태도가 바뀌어서 신형 에어백이 더 안전하다라고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더 안전한 건 아니다. 수출용하고 다르지 않다.
국내 달린 에어백이 했다가 이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내수용과 수출용이 여전히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수출용과 내수용이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수출용과 내수용이 완전히 100% 같지는 않고요. 네. 외국 수입차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들은 약간 다르게 만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제가 궁금한 건. 예, 그 안전 기준이 우리나라와 외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게 만들려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좋고 나쁨의 떠나서 약간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현대 측에서 수출차는 더 좋은 에어백을 달고 외국 내수용은 더 그렇지 못한 에어백을 달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예,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A와 B의 문제지 어떤 게 더 안전하고 더 안 안전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 신형 에어백이 수출용 차량에만 달았을 때는 예. 신형 에어백이 더 안전한 건 아니라고 했다가 올해 그 신형 에어백을 국내 차량에도 일부 고급 차량에도 달기 시작하면서는 이 에어백이 더 안전하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제 질문의 요지는 정말로 내수용과 수출용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현대차는 차별이 없다고 당연히 하죠. 차별은 없고 다를 뿐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데 정말 역차별이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저희는 안전운행이 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약간 비교를 통해서 어디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이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궁금해하니까 국토부에서 한번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예. 이번에 세타2 엔진 이 역시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네. 세타2 엔진 문제도 조사 중이라고 국토부에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말에 한 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네. 차량 엔진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하고 엔진이 파손되어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차종은 이제 YF 소나타, LF 소나타, HG, 그랜저, 옵티마, K5, K7, 스포티지 차량 등에 이제 들어간 엔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이제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갔고요. 리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가서 조사 결과가 이건 리콜이다. 그런 결론이 내리면 이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고요.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 이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산타페 에어백처럼 현대 측이 결함을 은폐했다거나 축소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엔진을 단 수출용 차량이 미국에서는 이미 문제가 됐고 미국에서는 이미 리콜이 됐다는 예. 보도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내 소비자가 이제 계속 제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인 국내 소비자가 오히려 그 외국의 예. 소비자보다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리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숨겨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건은 이제 현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미국 생산 공장의 이제 관리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이제 말하는데요. 엔진은 같은데 미국 공장의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사실이 맞는지 이제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국내에는 과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YF 소나타에 대한 리콜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YF 소나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결함신고센터에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문제가 아직 없다고 파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이 세타2 엔진 결함 문제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기됐었다. 이렇게 보도됐거든요. 예. 예, 저희 공식적인 채널이 이제 자동차 결함 센터인데요. 고리로 들어오는 건이 없어서, 저희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번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례들을 발견하고 저희 국토부에서 이제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아까는 이제 한 부탁을 드렸고 소비자 역차별에 대한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현대차가 최초로 불법을 저졌을 리는 없는데 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고발까지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부자 고발이 이렇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요. 그래서 내부자 고발 때문에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명백히 요거는 불법 사항이라는 확인이 되어서 고발 조치할 수 있었고 다른 사항들도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고성사무관이었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저희가 갖가지 병 제보해달라고 했더니 샵 0951 아주 제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장교 부인의 골프 레슨병이었다부터 시작해서 낚시병이었다. 이런 병도 있네요. 과일병이었다. 과일 줍는. 대대장 사무의 텃밭을 관리하는 텃밭병이었다. 네, 그리고 더덕을 캐오라서 더덕병이 되었다. 그리고 군견 관리병이 따로 있는데 따로 이제 관사에서 키우는 개 밥을 주는 개밥병이었다. 시작해서 정말 많네요. 예. 방산비리나 군납비리 다뤄야 될 때 그런 국방위에서 김재동 씨를 잘못 부르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병들의 신분이 지금 막 폭로되고 있습니다. 계속 받겠습니다. 샵 0951로 각종 병들 경험하신 분들 문자 주세요. 자, 이 순서는 야당 밀정 국회 출입하는 기자 한 명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분위기로 언론을 동작하지 않는데 어떤 분위기로 국가가 돌아가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입니다.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이 과거에 비해 존재감이 좀 떨어졌다. 네. 국감만 했다면 팔팔 나르는 분인데 뭐 터트리는 게 없다. 네. 직접 좀 물어봐라. 박지원 의원에게 요새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제보가 좀 양질의 제보가 떨어졌냐. 네. 전화해보셨어요? 예, 전화해봤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바로 받으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당 의원들 국민의당? 숫자가, 예, 국민의당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유네요. 예,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숫자가 적어서 말하자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이 아무래도 좀 약해 보여서 제보의 예. 질이나 양이 좀 떨어졌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적다 보니 본인의 마음에 들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아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경 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나눠준다? 나눠준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글쎄 두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하간 실제 본인도 느끼는군요. 과거에 비해서 예. 자기가 국감 때만 되면 이분이 펄펄 나르는 분인데. 그렇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 사저 물색에 뭐 국정원이 나섰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네. 근데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고 예. 공방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뭔가 꺼내놨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보통 지금까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겨왔어요. 이런 그렇죠. 사안들은. 결국은 뭐 최종적으로 물증, 혹은 영수증 이런 거 꺼내놓으면서 끝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네. 뭐 흐지부지 정도가 아니고 끝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길게 뭐 더 없답니까? 예, 없다고. 직접 본인이 더 없다고 이렇게. 국감에서 던지긴 했는데 들어온 정보의 양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끝 해버렸군요. 정보량이 적다는 말씀 안 하고요. 네. 네, 없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청와대가 인정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감의 한참이나 국감 얘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 최근에 국감 스타는 김재동 씨고요. 네. 김재동 씨 얘기는 잠깐 다뤘고, 그리고 김재동 씨 얘기를 다루자마자 낙엽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받은 문자는 7790 쓰시는 분이 저는 항상 낙엽을 쓰는 낙엽병이었습니다. 별명이 다 나오는군요, 정말. 근데 이게 군에서 꼭 필요한 보직인데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장교의 부인의 레슨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김재동 씨는 그런데 야당에서는 김재동 씨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 이야기합니까? 야당 편들은. 실제로 지금 국감에서 주목받는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김재동 씨하고 이은재 의원이. 이은재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각각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당에서는. 일단 야당 분위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실제로 교육문화위원회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있는데요. 교육문화 체육위원회가 보통 이제 교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문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이라든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도종환 의원이라든가 안민석 의원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은재 의원이 MS 워드를 MS 오피스에서 왜 샀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질타를 받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스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걸 아쉬워하겠군요, 오히려.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의제를 좀 뺏기는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언론 상황이 뭐랄까요, 좀 더 재밌고 흥미롭고 뭐 이런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미르나 K스포츠재단보다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의제들로 가다 보니까 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민생 이슈에 이렇게 좀 본인들이 발굴하는 네.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여당에서는 또 본인들이 우리가 집권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보이고 자꾸 이은재 의원 네. 얘기만 나오니까 거기서도 이은재 의원 때문에 본인이 스타가 될 수 없어서 싫어하고 같이 당이 묶여서 욕먹으니까 또 싫어하고. 그렇죠. 이은재 의원의 평소 새누리당 내세의 평판은 어떻다고 조사가 됐습니까?
비박계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비박계라고 불리는 원래 것, 이상계계라고 네. 입문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에. 그 비박계라고 불리는 것 이상으로 많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상득. 예, 이상득계. 이상득계라고 예. 제가 짧게 말할 때. 아, 참.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랍니다. 샵 예. 0951은. 네, 제가 그 고지를 못했네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대장의 아들 등하교를 태워주던 등하교 병이었다고. 싫어하는군요. 예, 그렇죠. 본인들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기회 중에 하나죠. 실제로 국감은 의원들한테는 일종의 지역 구민들한테 호소하고 전 국민적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 무대예요. 맞아요. 예, 그 무대를 잃었다는 점에서 이은재 의원 스스로도 이런 것으로 스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굉장히 기자들하고 만날 때 굉장히 얌전하고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렇거든요. 원래 다혈질이잖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들만 보면. 예, 그렇죠. 예. 근데 몸도 많이 쓰시고. 말하자면 그 마이크를 놓는 순간부터는 약간 뭐랄까 좀 정제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국감장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말이 짧아지거든요. 저분이 나하고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자주 저분이 하시고. 나하고 얘기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인가요? 기자들이 보기에?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하자면 이분이 또 그 학자시거든요. 네. 네, 학자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본회의장이나 국감장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뭐 기승전 사퇴라는 이야기도 하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고성, 하이톤. 예, 예.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료만들 보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끌어내실 때 선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도 하죠. 네. 헤드락 걸어가지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 기자들끼리도 많이 하죠. 네. 어느 게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예. 그렇게 본인들이 스타가 될 기회인데 이런 김재동 씨, 예. 이현재 의원으로 가려지는 게 싫다. 예. 여야 모두. 예, 여야 모두 그렇고 여야 지도부 모두 이슈가 이런 쪽으로 좀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야당에서는 미래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예. 여당에서는 본인들의 민생 챙기기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예. 아쉽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내에서 팀을 옮기셨잖아요. 잠시 예. 미르 팀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큰 거죠. 근데 새로 그렇죠. 미르 팀이 합류해가지고 본인이 밝히는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네, 아직은 없죠. 예, 없군요. 그러면 네. 다른 팀원들이 발굴했는데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죠. 네, 그런 건 있죠. 예, 그거 여기 좀 얘기 좀.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네. 이번 주 주인공은 차은택 감독이 될 것이다라고 얼핏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예, 주인공이 되고 있고 네. 그것과 관련돼서 일부 이야기가 좀 나왔죠. 차은택 감독이 뭐 실세와 가깝다 또는 네. 실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득을 누린 것이냐라고 네.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각종 광고를 수주하고, 예. 네, 자신의 지인들이 주위 보직에 가고, 뭐 이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조금 부족해요. 뭐요? 예를 들면 이 두 재단을 설립했다. 네, 모금 과정이나 재단 설립 과정이 이상하다. 네. 그럼 어떤 힘이 작용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힘이 무엇인가? 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결정적인 건데 그렇죠. 이걸 보통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면서 최순실 씨 이야기를 하는데 추정만 있고. 그렇죠. 네. 가깝더라 또는 누구를 임명했다 정도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 하나 하고 연결고리를 좀 찾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입니다. 예. 직접 그런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있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네. 정황이 아니라 뭔가 물증에 해당될 만한 사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열심히 추적 중이죠. 아니, 이렇게 추적은 다들 하고 있는데. 근데 기자들은 보통은 추적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보이니까 가는 거죠. 아, 예. 손에 뭔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이득을 남겼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차은택 감독이 뭐 어떤 혜택을 누렸다 정도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어서 광고 수주를 했다. 예. 광고 수주했다는 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수주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차은택 감독 실제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명했던 감독. 예, 예.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수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특혜가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지나치게 좀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넘어서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곧.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죠. 본인이 네. 그 팀에 사실 이게 탐사 보도 팀이고 특별히 꾸려진 팀이거든요. 그 팀에 황영 기자가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만요. 제가 문자 보다가 웃겨가지고 저는 타짜병이었습니다. 중령님 고스톱을 치시면 옆에서 타짜병을 했다고. 예. 아 대단합니다. 네. 시합 0951 50원의 문자입니다. 타짜병, 야,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타짜병이었다. 미래보다 더 중요해, 이게. 타짜병. 어쨌든. 자, 그럼 새로운 게 나올 거다, 이제. 이번 주는 쭉쭉. 그 21일이 국회 운영위입니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정이 될 건데요. 그때까지 각 언론사의 TF가 모두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당의 의원실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위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운영위에 이 청와대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 팀에서 발굴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핵심 포커스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발음이 세서 하루 종일. 최순실 씨가, 원래 발음이 세는데, 유난히 세네, 오늘.
개입해서 어떤 결과를 남겼다고 하는 정황을 넘어서는 좀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다. 뭐 모두들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올 너무 수 있냐고. 애들는데 예. 네, 왜 이렇게 애들러요? 나올 수 있냐고요. 나올 수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팀에 합류해서 한참 파고 있는 중입니다. 하영 기자가.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이미 손에 들고 나오겠네요. 뉴욕타임스의 그 트럼프 세금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의 막말 이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취록. 예. 이 혹은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가 이때까지 추정을 넘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게 없으면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미르팀에 합류해, 과영 기자가. 미르팀에 합류해서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들고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영 기자. 네. 별 내용이 없었네요. 다음 주에도 이 정도 할 거면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영 기자였습니다. 네, 군사 비리, 방산 비리 따져야 할 국방위가 김재동 씨 문제 삼는 데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군 근무 시절 어떤 병이었냐 샵 09 50원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인데 저희가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화 연결을 해서 그분에게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내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문자 받은 것만 소개해드렸거든요. 자, 삼공장 갤럭시 노트 3 다들 아시죠? 발화 이게 배터리 문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교환한 갤 노트 3가 발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은 사용, 교환, 신규 판매를 모두 중지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장을 지내신 박철환 박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처음 터졌을 때 바로 배터리 문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당시 처음 이게 배터리 문제라고 언론에서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결론 냈을 때에도 이게 단순히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였죠. 네. 그리고 그 지적을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박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박사님 혼자 목소리를 내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터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으로 봐서도 배터리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배터리가 피해자이냐 가해자의 문제였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불이 나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불이 나서 배터리가 탔다. 그래서 피해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예, 이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문을 받은 다음에 학살을 당했죠. 배터리가? 아니, 이 기술 박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재밌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당한 거지 배터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하. 어떤 근거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사람들이 처음에 배터리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이유는요. 네. 배터리가 파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죽음 상태다 보니 네. 왜 죽었나 원인은 파악하지 않고 그것만 보고 망가졌으니까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돼서 망가졌을 때 파괴 거동하고 네. 이번 사건의 파괴 거동이 좀 많이 달랐어요. 아, 이런 걸 파괴 거동이라고 합니까? 저는 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는 폭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 사건은 정확하게 전문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발화까지 간 겁니다. 폭발이 아니라 예. 파괴돼서 발화되었다. 예. 근데 일반적인 사실 그 갤럭시 노트 7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아이폰이라든가 다른 스마트폰들도 그 발매 초기에 그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이런 보도가 분명히 다른 폰에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느끼는 그냥 이제 단순히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기로는 이런 뉴스들은 초반에 몇 건 있고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계속 나와서 참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게 네.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아주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네. 처음에 사람들이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충전이니 과열이니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제가 8월 31일 날 모 언론에다가 분명히 말을 했던 게 이 사건은 방전 중에 일어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날 오후에 최초의 방전 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충전 중 발화와 방전 중 발화가? 보통 과충전 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는 회로의 문제나 회로의 과열에 의해서 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상식적으로 배터리 문제일 때는 방전 중에 사고가 잘 안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직감적으로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전을 하다가 과열돼서 네.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쓰다가 방전 중에 그렇죠. 불이 나기는 어렵다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네. 그리고 또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가 이번에 채용된 건데 이 전지가 방전 중에 좀 열이 나는 아주 독특한 계열의 전지입니다. 리튬 전지는 원래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례적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례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전중 이상 가열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 자체가 그 셀이 문제가 있어서 바로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원인에 의해서 배터리가 상처를 입은 다음에 상처를 입은 배터리가 즉 이미 몸이 아픈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근데 정상적인 일을 하라 그러면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냥 나는 못하겠다 하고 나약해지는 거죠. 네. 박사님 굉장히 언어가 품격 있으시고, 네, 고학 박사님. 쉽게 말씀해달라고 하죠. 아니, 근데 사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면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건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참 맞으시군요. 방송의 언어 선택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십시오. 배터리가 원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배터리한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결국 배터리가 불이 나버린 것이지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다른 데로 번진 게 아니다. 배터리는 그래서 피해자다. 네. 이런 거군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이번 사건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일단 몰랐던 이유가 첫 번째, 처음부터 배터리 문제라고 특정을 하게 만든 게 문제예요. 아, 단정부터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하. 연구가 부족했다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건이 아마 재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재현이 안 된다는 건 그런 발화의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통 이게 원인이 파악이 되면은 네. 어지간하면 재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 원인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원인을 고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기술 표준원 보고서를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재현 못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알았으면 당연히 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발매 초기라서 혹은 뭐 아이폰이 곧 나오니까 뭐 그런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빨리 대처하고 대응하느라고 완전히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재현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라고 단정 짓고 이 대처를 해나갔다 이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배터리 전문가라고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네. 그 내부의 분들이 배터리 문제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거를 수긍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수긍할 수밖에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만 삼성전자도 방향을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회사 내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다급하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겠죠. 만약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도 그런 기술 담당들이 이 배터리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명확한 현상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네. 실력에 기반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박사님 정도 되시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뭐 그런 압력에도 근데 이제 직장인 경우에는 그런 압력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세요? 네. 박사님은 독특한 분이신 것 같고 그래서 회사를 나오셔서 연구센터장을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또 모든 언론이 다 배터리 문제라고 갈 때 혼자서 배터리 문제 아닐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내셨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제 과학에 근거한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외부 폰 내부에서 어떤 사용자 패턴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 또 지금 저 같은 경우가 그 삼성전자 내부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뭐라고 특정시키기 어렵고 단지 제가 이 경우에 쓰는 표현이 복합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복합적인 문제다. 예,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분리막 문제니 회로 문제니 하는 분들도 다 억측이라 봐야 됩니다. 지금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추정할 게 아니라 아예 전면적으로 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예. 조금 해보고 다시 판매하고 조금 해보고 다시 판매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죠. 상업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렇게 왜?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박사님 판단하신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네, 공학자의 입장에서는 원인 파악이 안 됐는데 장사에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군요. 어려운 문제인데 왜 저렇게 쉽게 볼까 하는 문제. 그게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원인을 파악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까? 왜냐하면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갤럭시 노트 자체를 아예 앞으로도 판매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네. 지금 이 노트7을 접고 삼성전자가 뭐 노트8이나 갤럭시 에이스로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게요. 아, 그래요? 어차피 지금 노트7에 그 채용되어 있는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그럼 갤럭시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 기술들을 다음 버전에도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럼 어떤 신기술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고전적인 부분의 문제인지 그걸 지금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버전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보는 거죠. 이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되는 거네요. 아무리 오래 네, 시간이 반드시 걸려도. 풀고 가야 되고 뭐 판매량이 주는 한에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노트7의 이 문제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뉴스는 네. 아마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를 진작에 지적하신 분이 공개적으로 지적하신 분은 박사님 유일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안 네. 발생하면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전자부품 전지연구센터장 박철환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샵 0991 50원 문자 계속 들어옵니다. 때밀이 병이었다. 저는 10만이 병이었다. 하. 사모님 속옷 빨던 세탁병이었다. 아, 이건 정말 상상초나네요. 저는 리니지 병이었습니다. 중대장님 게임 레벨 대신 올려줬습니다. 어이없어서 웃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말 그랬는지 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전화 한번 연결해보고 확인해서, 왜냐면 이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국방부에서 저한테 증인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다시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주가 간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의 조성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래 코드를 치고 소개해야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본인은 괜찮지만 저희 PD가 혼나요. 아, 그래요? 나중에. 자, 조성주 소장님의 코너는 현장에 직접 가는 겁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주시는 그런 코너인데 오늘 어딜 갔다 오셨어요? 예, 지금 이제 고인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5일 백남기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1년 가깝게 이제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지금 뭐 어쨌든 대치 중이죠. 네. 그런데 장례식장에 자원봉사자들이 뭐 많게는 수백 명씩 와서 지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고 역시 이제 백남기 대책이 지금은 이제 투쟁본부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 이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러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목소리를 따온 분들은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후원 물품이 그렇게 쌓인다면서요? 저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이건 뭐 거의 소화를 못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다. 그걸 그렇죠. 대신 물건을 보낸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도 이제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는가도 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을 보고 어떻게 남으면 팔아버릴까 생각하는 분들도 꼭 나중에 나와요. 자, 예. 그분들 목소리를 이제 들어보죠, 일단 먼저. 예, 일단 그 현장에서 매일 뭐 이제 조문객들에게 직접 그 후원 물품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미사도 매번 치르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그 천주교 신자셨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묵이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오는 사람들한테 어묵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려고 해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하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뭘 만들어가 준다고 그걸 또 맛있게 먹고 그러면 감사하죠. 고기건 썰어 있는 김치건 이제 쓰려고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백남기 임남의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 밥을 이제 이렇게 퍼주시는 분 같은데 네. 이 어떤 분을 인터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여성분인데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제 후원 물품이 막 쌓이고 사람들이 이제 조문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장례식장은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소위 밥차라고 하잖아요. 차에 이제 밥 같은 거 하고 이걸 끌고 오셨어요. 아, 밥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렇죠. 밥차를 끌고? 네. 아,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을 테고 자원봉사자들 많을 텐데 밥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밥차 운영하니까 내가 직접 먹고 가야지. 그렇죠. 아, 네. 그런 그래서 직접 분이구나. 여기서 매일매일 음식을 또 하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또 인터뷰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일단은 여기 이제 그 대책에서 투쟁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쪽에서 벌써 15일째 이분 15일 동안 이틀 집에 들어가셨다는데요. 두 번 집에 가셨대요. 네. 계속 여기를 지키면서 어쨌든 이쪽에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총괄해서 좀 정리하고 계시는 또는 현장을 좀 챙기고 계시는 최석환 백남기 투쟁본부 사무국장님한테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돌아가기 전까지도 뭐 어떤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법무 배치를 해도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때 저희가 고발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에 4명만 6월달 돼서야 겨우 소환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고위급 간부들은 소환 계획이 없다.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부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부검 관련 영장 시한이 10월 25일까지로 받아놨어요. 그래서 영장 기간 내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다시 또 언제 그런 대치 상황이 올 줄 몰라가지고 지금도 거의 매일같이 한 100여 번 정도가 밤샘 대치 상황을 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 대치 상황은 이해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영장을 가족들은 공개하라고 하고 경찰은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공개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영장이 다 공개된 줄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영장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지금 3장짜리 영장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한 장만 봤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3번째 장, 한 장만 공개된 거고. 이게 세 번째 한 장이었군요. 그렇죠.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 첫 장하고 두 번째 장.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한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뭐냐. 이게 적혀있는 두 번째 장과 첫 번째 장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유족은 그럼 니네 이제 원래 이 영장이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족과. 그럼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이게 사실 좀 합리적인 얘기죠. 네. 근데 경찰이 영장 전체를 안 보여주니까 유족 쪽은 그럼 이건 협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제도 이제 이 양쪽 간에 공방이 좀 있었죠. 영장 담당 판사가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협의하라고 한 부분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3분의 1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찰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예. 유족 쪽은 이제 계속 전문 공개해라. 이렇게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군요. 거죠. 네. 다음 인터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앞에 현장하면서 들어봤지만 여기 이제 조문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좀 특이한 거는 청소년들도 그렇게 와 있어요. 청소년분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8살 임재원 청소년인데요. 이분도 여기 자원봉사자로 벌써 15일째 2주째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18살 임재원 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게 있잖아요. 백남기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경찰들이 대치 중이다. 그날 잠시 왔다가 그 다음날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장례식장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쭉 봉사를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즉석식품을 이제 시민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계시는 분들, 조문객들한테 밥을 이제 지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들은 몇 안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계속 촛불 집회도 참여해 주시고 자주 와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안타깝고요. 국가가 죽인 건데 그거를 사과 한마디 없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많이 당혹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학생일 걸로 유추되는데. 3학년이거나 예. 갓 졸업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8세인데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변에 몇 분 또 청소년분들 계셨는데 들어보니까 대부분 자발적으로 그냥 오셨더라고요. 주변에 살 수도 있고 혹은 좀 멀리 살 수도 있지만 네. 여하간 청소년들도 지금 말한 거 보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국가가 죽였는데 네. 왜 지금 와서 부검을 해야 되느냐. 논점 파악이 분명합니다, 아주. 뭐 요즘 뭐 청소년이라고 뭐 더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보다도 더 정보가 밝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들도 경찰의 주장과 가족의 주장과 이렇게 기사를 보고 비교해가며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건 가족 주장이 맞지 않아? 네. 10대들도 충분히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명백한 사안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청소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 청소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한 2주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대부분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조금 이제 본질적인 어떤 쟁점, 본질적인 문제는 좀 지워지고 요즘에 이제 주변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논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여기 장례식장을 벌써 2주 동안 지키고 있는 유족이나 백남기 투쟁본부라고 여기에 입장은 뭐냐,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그렇죠. 이건 안 된다로 끝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요구하는 게 더 있는 거냐. 요걸 이제 확인할 게 필요한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초에 요구사항은 점점 잊혀지고. 그렇죠. 대치만 하고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되니까. 예, 뭐 부검이 되니 만에 유족에 대한 또 일부의 문제제기, 뭐 좀 도를 넘은 문제제기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어떤 사안들이 너무 이제 잘 잊혀지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타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본질은 희석되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부를 보다 보면 지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되고 지겹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잊혀지게 되고 고립되고 그 과정만 남게 되고 결국 싸움에 지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과거의 재난, 뭐 최근에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을 겪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실까봐 요구사항이 뭔지 다시 되짚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백남기 투쟁본부의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김덕진 대외협력팀장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건 경찰의 물대포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았죠. 경찰의 그 국가 공권력의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죄,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물대포 추방 등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국가 폭력을 종식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무슨 지금 계속 부검하는 것이나 또는 뭐 서울대병원의 사망 진단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논점인 것처럼 올라와 있는 상황이 지금 보름 동안 진행됐거든요. 병사라고 나와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저는 이젠 끝났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라고 봐요. 뭐 유가족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사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규정을 다 지켰다고 치죠. 네. 전제해보자 이거죠. 규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노인 한 분이 사망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경찰은 규정을 다 지켰지만 경찰 입장에서 그러나 그 노인분이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유감이고 사과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별개 문제란 말이죠. 그 사람인 이상 사람이 죽었고 그러면 그 책임자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락되거나 해결되어 가는 문제가 그걸 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키우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유족과 이 백남기 투쟁본부 여기 계신 분들의 핵심적인 요구도 사과해라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지도 않니니?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부검을 올래 그러네 진단사가 올래 그러네 하는 문제를 다 떠나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국가가 왜 이런 일에 그 한 개인에게 사과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사건을 크게 키우고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하는 건지 계속
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공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은 공권력이라는 것을 좀 정파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공권력이라는 건 모두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책 입장을 가진 거와 상관없이 어떤 사안에 상관없이 공적인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공적인 책임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당연하죠. 거죠. 그러니까 사과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아무리 규정과 절차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규정과 절차도 문제 삼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100번 양보해 다 지켰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그래도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권력은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부정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다음 주는 뭘 하실지 정했나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일쯤 정할 생각입니다. 아직 예습을 안 하셨네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조성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